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성민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좀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구장창 주장했던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도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일부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이겠죠. 먼저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지 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이유는 공급망의 붕괴입니다. 물론 또 경제 재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수요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이 수요보다는 공급망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좀 상식적인 듯합니다. 가격 상승, 즉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매 물가이고요, 하나는 소매 물가입니다. 도매 물가를 이제 PPI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의 8월 핵심 도매 물가는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면서 6.7%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6.7%가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급여가 6.7% 정도 인상되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매 물가는 컨센서스를 다소 하회하긴 했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CPI라고 하는데 전년 동월비 5.3%가 올라와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7월 상승률 5.4%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공급적인 측면이 아직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은 없는데가 아니라 물건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8월 GDP 지표를 보면 예측치를 보면 그 예측치가 6%에서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이것은 생산과 배송에 기인한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의 현금 지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국민지원금 성격의 현금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미국의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코로나19 이전의 추세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소득이나 소비의 문제가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용 지표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좀 단순하게 말하면 사람은 많이 필요한데 델타 바이러스 영향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취직할 의지도 덜하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만에 사람이 있어야지 짐을 옮기지 않겠습니까? 공장에 사람이 있어야지 물건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공장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물건을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없으니 차량의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과연 9월 추석 이후 그리고 10월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병목 현상이 사그라져야 할 텐데요.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 초부터는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하고 직관적인 논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드 코로나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한두 달을 보면 각종 부품 조달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병목 현상이 2개월 연속 살짝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확인은 되긴 됐습니다. 부품 그리고 제품이 얼마나 수요자들에게 잘 인도되는지를 보여주는 공급자 운송시간 지수와 수급 상황이 가격 부담으로 이어지는 지불 가격 지수 모두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상존합니다. 만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제조업으로 복귀해서 많은 물건을 만들고 시장에 내놓더라도 코로나19 이후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발한다면 또 인플레이션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지만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아직 직장으로 복귀하는 인력이 충분하다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애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아직 일하라고 합니다. 결론은 생산이
원하는 규모와 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 부담이 순차적으로 최종 물가에 전이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두세 달 만에 병목 현상이 원활해진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표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표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미국의 주택을 짓겠다라고 하는 허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못합니다. 사람이 있어야지 착공을 하고 물건이 있어야지 건물을 짓지 않겠습니까? 여기 진한 라인을 보시면 허가 건수입니다. 그런데 좀 흐린 라인 보이시죠? 그 흐린 라인은 그 허가 건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일 수 있죠. 커뮤니케이션.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는 효율성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 위드 코로나를 계기로 글로벌 여행이 재개되면 약 1년 이상 막혀있던 출장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동안 설비 투자 결정을 미뤘던 기업들의 반도체 설비 투자 의사 결정이 빨라지고 공장 설립과 장비 입고도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면대면의 만남은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주고 공장 사이트에서 기계 및 부품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수입을 할 건지 활용을 할 건지 이런 경영 판단에 확실히 도움을 줄 것으로 봅니다.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글로벌 전시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아는 그 CES, MWC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되거나 축소된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업계 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등 차세대 수요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글로벌 테크 전시회가 이 오프라인으로 재개되면 신기술, 로드맵 개발 공유 및 소재 부품 장비 업계 수요 대응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주식 투자는 특히 액티브 펀드의 투자 순서는 일단 거시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바텀업 리서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바텀업 리서치라는 것은 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해외 펀드 매니저가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회사 탐방을 과거 1년 동안 한 사람들의 숫자는 손에 꼽을 것입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합니다. 많은 국가가 이제 백신 접종률이 언젠가는 90%가 넘어갈 테고 치료제도 언젠가는 나올 테고 조금씩 병목 현상은 사라질 것이고 그렇다면 경제는 정상화될 것이고 공급도 정상화된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언제가 언제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징에 대한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상쇄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달이든 세 달이든 일시적이든 연준이 틀려서 내년 6월까지 가든 인플레이션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지난 우리나라 시간 그 수요일이죠. 발표한 미국 8월 소비자 물가는 사실은 엄청나게 생각보다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7월 이후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사실은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은 그것도 높긴 높은 겁니다. 시장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저는 시장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이라도 인플레이션을 상쇄시킬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해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이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질 수 있고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럴 때일수록 인플레이션 해지, 손실 위험 방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거의 인플레이션 시기와 비교하여 어떤 종목이 유리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 인플레이션의 서프라이즈 여부는 그 Survey of Professional Forecast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예상치를 실제 실현치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968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제 생산, 물가, 고용 등 각종 경제 지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분기별 예상치 데이터를 제공하는 곳인데, 시장 분석 자료에 의하면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국면에서 경제 성장 변수와 무관하게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던 섹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너지와 소재였습니다. 두 섹터가 애초에 물가 상승에 동인이 되는 원자재를 판매하는 산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뭐 일견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천연가스 움직임이 엄청납니다. 뭐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좋은데, 엄청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 그 천연가스는 말이죠. CNBC나 블룸버그 뭐 이런 데를 좀 한번 참고를 하면 이 올해 들어서 2배 올랐어요, 일단 천연가스가. 그런데 겨울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죠? 근데 겨울철에는 2배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저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주요국들이 탈원전과 저탄소 정책을 내놓으면서 천연가스 수요는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제가 종목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의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재는 너무 많습니다. 예. 가성소다, 염산, 구리, 알루미늄, 망간, 이걸 우리가 다 보고 갈 수는 없고요. 오늘은 이제 알루미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내 최고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알루미늄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기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알루미늄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알루미늄 가격 추이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알루미늄 가격을 보고 계신데, 그 미국의 알루미늄 대장주가 또 있습니다. 굉장히 큰 주식인데요. 이게 알코아라는 회사인데, 알코아의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주가가 아예 기존의 그 레인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친환경 정책으로부터 유발되고 있는 것이고요. 청정 기술에서 알루미늄은 과연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수요의 상당 부분은 전기차 사업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그 전기차 관련 수요가 향후 10년간 매년 적어도 20%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이 전기차에는 내연기관 장착 차량보다 70kg이 더 많은 평균 250kg의 알루미늄이 들어갑니다. 가볍고 재활용이 가능한 알루미늄은 배터리 케이스에도 들어가죠. 알루미늄 박도 만들죠. 그 다음에 파우치형 알루미늄은 기본이고요. 또 전기 모터 하우징에도 들어가죠. 그 휠과 브레이크에도 들어가죠. 예, 이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도에도 들어가고 친환경 차에도 들어갑니다. 종목 하나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한번 보실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차량 경량화 관련주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매수의 의견이 아닙니다. 예, 매수하시라는 거 아니고요. 근간의 주가의 움직임이 대단합니다. 보시다시피. 네. 그 차체를 가볍게 하려면 특수한 플라스틱이 많이 필요하겠죠. 예, 근데 이제 당연히 예, 비철 금속 중에 가장 가벼운 소재 중에 하나인 알루미늄도 많이 필요합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차량 경량화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알루미늄 소재는 기존 철강 강판의 3분의 1 무게고요. 강성이 있죠. 또 안전성까지 갖춘 아주 적합한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알루미늄 아변 제품 제조 기업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라고 아시죠? 예, 포드사의 F150이라는 픽업 트럭이 있습니다. 이 전체 차체 내 알루미늄을 92%, 철강을 8%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기존 모델보다 중량을 300kg 이상 줄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차가 기름을 쓰든 아니면 전기를 쓰든 탄소 배출이 적어지는 것은 상식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또 알루미늄은 풍력 터빈 타워 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구성 요소에도 여기저기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의 설치 구조물,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85%가 알루미늄입니다. 원자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관련주의 단기적인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알루미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자재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루미늄 왜 올라가느냐? 그러면 첫째는 서아프리카의 기니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특수군 사령부의 둠부야 중령이 일으킨 쿠데타인데 이분이 프랑스 외인부대 출신입니다. 이 선진국 문물을 경험한 사람이고요. 기니는 알루미늄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인 보크사이트의 최대 공급국인데 이 보크사이트를 중국에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국에서 알루미늄을 만들죠. 근데 중국에서는 신장 위구르에서 전 세계 20% 정도의 알루미늄을 생산하게 되는데 세계 알루미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이 기니의 쿠데타로 인해서 알루미늄 그 보크사이트를 원활하게 공급받기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그런데 보크사이트를 원활히 중국이 공급을 받는다고 치죠. 이제 문제가 풀려서. 근데 중국도 친환경 정책에 의거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요. 이 알루미늄 생산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줄였냐면요. 8월에 알루미늄 생산량이 7월보다 30%가 줄었습니다. 중국에는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고 이 지역에서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20%를 만듭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알루미늄 가격은 눈 깜짝할 사이에 2,800불 돌파했고요. 뭐 2,900불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눈만 한 번 더 깜짝하면 3,000불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루미늄 관련주이면서 산업의 변화에 서 있는 2차 전지 내에서 또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알루미늄 박 회사들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중장기적인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업 보고서부터 딱 읽어보시고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